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진근 소장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어떻게 기획한 거는 이전에도 좀 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뵙게 우리 됐어요. 명절 파트너인 것 같아요. 우리도 추석 전에 맞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구정 명절 전에 촬영해서 구정 명절 때 가면 집에서 심심하시면 명절 때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겠네요. 그동안 좀 오히려 2017년도 추석 때도 한번 추석 특집해서 하고 그렇죠. 18년도 추석 때도 추석 특집해서 하고 네. 원래 그 사이에서도 사실 자주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 특집으로 또 한번 만나 뵙게 됐습니다. 소장님은 네. 이게 TV 방송도 나가시고 네. 굉장히 바쁘게 서울의 재개발은 뭐 거의 뭐 지역별로 다 꿰고 계시니까 뭐 이제 과찬이십니다. 엄청나게 바삐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아유, 뭐 계속해서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작년 추석 이후로 좀 좋은 소식 하나 있었었거든요. 어떤 소식이 좋았어요? KB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최연소 자문위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 인생의 맛을 몰라.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제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이제 설 특집 한번 하자라고 얘기 나왔다가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님께서 좀 재개발에 대한 내용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TV가 요새 좀 업로드도 더디고 없고 뭔가 생각은 하고 기획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또 뭐 제 얘기도 좋지만 제 얘기도 있지만 저보다는 또 다른 분야에서 필드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많이 갖고 싶었는데 또 재개발 쪽에서는 서울 안에 있는 정말 많은 재개발 구역들 되게 밀도 있게 좀 돌아가는 사실 현황 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잘 아실 만한 분이기도 하셔가지고 한번 조금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보이시는 것처럼 재개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재개발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재개발을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사실 좀 부동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각 구역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도 해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재개발, 그럼 근본적으로 왜 재개발을 주목해야 되는가? 요즘 부동산 시장 다양한 부동산도 엄청 많잖아요. 뭐 상가, 토지, 부동산 분야도 정말 많죠. 넓은데 그 중에서 왜 재개발인가? 네. 좀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뭐 전혀 사전에 얘기 없이 며칠 전에 이제 이 자료를 보내갖고 오셨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 일단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화두를 한번 던져볼게요. 네. 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심 없이. 저는 지금 요새 분위기는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을 떨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안 좋다. 뭐 지금 왜냐하면 뭐 지표상으로 나오는 것도 별로 이제 좋은 얘기들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거래 절벽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 분위기도 흉흉해. 좀 약간 안 좋은 듯한 내용의,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전세 가격이 빠져서 얼마에 거래했다는 얘기가 누가 올렸길래, 이제 그걸 갖다 그냥 퍼다 놨어요. 시장 상황이 이렇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검증 안 된 걸 올리다니 하면서 막 툭툭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카로워. 이게, 그러니까, 좋을 때는 또 좋을 때의 분위기가 있지만,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을 때의 분위기. 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에서부터, 심리질이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그게 많이 지금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막 공포감이라는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도 워낙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왜 지금 이런 분위기 왜 생겼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표가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매수세가 별로 없다고 하고 뭐 규제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 매수세도 없고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제 얘기는 매수세가 이제 줄은 거는 뭐 이제 거래량 감소, 뭐 거래 절벽이 2008년 이후로 최저의 거래량이다. 이런 거는 통계로서 보이니까. 그런데
왜 매수자들이 요즘 위축하는 것 같으세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저희가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작년에 저희 추석 특집 할 때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2019년도 부동산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네. 했을 때 제가 얘기했었던 핵심은 그냥 그거였어요. 양극화 이거 다주택자 규제를 이제 피해가지 않는 이상은 네. 이건 결국 어떻게 될 수가 없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그쵸. 놈은 안 된다. 뭐 이제 그냥 무조건 부동산 좋아진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도 뭐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지방 같은 경우를 먼저 처분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네네네. 하지만 그 돈 팔았어요. 지금 여기 부동산님이 5채 있어요. 막 지방 막 자꾸 막 안 그래도 더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방 처분했어요. 그것도 돈이 얼마씩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돈 남은 거 뭐 은행에 넣어놔봤자 요즘 예금금리 얼마나 된다고? 뭐 주식에 넣어놓을 거예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지금 돈 들어온 은행에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그 금융이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닫혀가는 시장에 대비해서 현금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판단에 생각하는데 따라서 예, 예. 이제 뭐 할 수도 있지만 의견은 다를 수 그쵸. 있으니까 예.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넣어놔봤자 뭐 이제 인플레이션율보다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실물자산 투자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데로 간다라는 게 핵심이었었던 거였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번 2018년도 추석 특집 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때 왜 2017년도 때는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19년이다. 아 18년도 18년 때도 이미 하반기부터. 했는데 네, 네. 이 추세는 이런 다주택자 억제 정책이라는 게 계속되는 이상 이게 네.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라는 예. 것이죠. 현재 정부의 스탠스, 정책의 스탠스가 유지되는 한 어떤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피해가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이미 노무현 전 정부 때도 네. 그런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었던 거예요. 그건 통계를 찾아봐서. 자, 그러면 현 부동산 시장의 핵심도 결국은 양극화다라는 그쵸. 얘기인 거네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을 할 때 우리가 투자를 어디를 하냐라고 할 때 핵심은 우리가 결국 원하는데 니즈가 있는 데로 갔다가 이제 똘똘한 채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 있는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미 떨어졌어요. 지방 같은 데는 가격이 이미 뭐 지금 장난 아니게 빠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부산 갔다 와서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단순히 이제 가격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집값 떨어졌으니까 지방에서 이제 집 사라라고 했을 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결국 이제 경기도권도 이제 올라간 데도 있지만 떨어진 데 분명히 있거든요. 경기권도 신축 아파트 지금 세입자 못 찾아가지고 발 동동 굴리는 그런 데들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서울에 그것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 이런 데들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랐어요. 현 정권 들어서. 근데 정작 빌라 가격 보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아파트 뭐 몇 억씩 올라갔을 때 빌라 뭐 몇천 올라가지도 않은데 빌라 사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빌라 거주하려고 안 하거든요. 결국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입지 좋은 데에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좋길 원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워낙 또 희소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부동산 살려고 할 때 당연히 돈 있으면 서울 좋은데 신축 아파트 사고 싶지 않을까. 결국 이런 기본적인 니즈가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수요의 근본적인 니즈는 입지 좋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다 원하는 건 원하는 건데 항상 그렇잖아요. 저도 벤츠 타고 싶어요. 저도 아주 마이바흐도 타고 싶고 뭐 다 타고 싶지. 근데 결국은 돈이 없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 눈높이에 맞춰서 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누구나 원하는 건 맞지만 그걸 또 실제로 결국 뭐냐면 살고 싶어 한다랑 일단 구체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유의미한 수요로 바뀔 수 있는 건 조금 그쵸, 다른 그쵸, 문제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예. 원트랑 리드의 차이 경제학에서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다들 서울 신축 아파트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 내 가용 자금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도 한번 좀 짚어줘야겠다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저희가 작년 추석 특집 할 때만 해도 없었던 얘기였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좀 얘기해줘야 되는 게, 공급 이제 사실상 913 부동산 대책 때부터도 뭐 이제 30만 가구 이제 경기권에 쏟아낸다 얘기하다가 12월 19일에 상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예전에도 나오면 항상 이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대책이 같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을 급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금 준비해서 냈는데, 사실 여전히 뭐 급하게 내는 느낌을 어쩔 수는 없지만, 아무튼 3기 신도시가 작년 연말에는 굉장히 큰 화두였죠. 네, 근데 핵심은 사실 좀 이게 성공을 하려면 좀 난항이 좀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사실 경기권 지금도 출퇴근이 어렵거든요. 지금 뭐 당장 여기 동탄 같은 경우는 출근길 같은 경우 뭐 1시간도 걸리고 차로 지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실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수원에서 서울 가려고 해도 사실 서울까지는 다 가는데 서울에서 다 막혀요. 서울 서울 안에서도 또 막 이제 장난 송파에서 이제 그냥 막 이제 주차장 돼 있고 네. 지금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도 출퇴근이 좀 되게 어려운데 여기다가 30만 가구를 더 쏟아낸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헬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출퇴근 지금 이게 교통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는 이상 이게 되게 난항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교통 대책이 진짜 잘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 GTX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이제 뭐 개발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비호선 그러니까 이번에 GTX B가 사실 작년 연말에 3기 신도시 얘기 나올 때 GTX B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GTX B 역사, 위치 막 이런 것까지도 언급해가면서 나와서 와 이제 뚫리는구나. 송도 쪽에서부터 남양주까지 쭉 있는 이 라인이 만들어지면 어디가 좋아질까? 이거 뭐 거의 가나 싶었는데. 네, 요번 어저께 그렇죠. 발표한 그래도 GTX B 예타가 그래도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하도 이렇게 떠들어대서. 지금 아직 뭐 예타는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타 면제를 안 한 그렇죠. 거죠. 면제가 면제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면제해줄 줄 알았는데 안 네. 하는 건데, 그래도 GTX까지는 그래도 비노선 네. 개인적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워낙 이거를 안 그러면 3기 신도시 할 때 2기 신도시라든지 경기권 주민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들 뭐 지금 위례 신사선부터 해가지고 신분당선 연장도 막 예타 면제 안 해줬다라고 하면서 막 발표 나오고 있었잖아요. 막 이제 실망스럽다 하는데, 얘네들이 사실 얘기 나왔었던 게 2기 신도시가 나왔었던 게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 때 나왔는데 지금 벌써 15년 됐죠. 이제 또 지금이야 막 3기 신도시 만들려고 해서 달래주려고 이런 거 추진한다라고 했지만, 또 이게 언제 삽을 뜨기 전까지는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지금 검단 신도시도 2기 신도시인데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위례 신도시도 2005년 831 대책 때 나와서 조성하겠다고 했던 건데 북위례 이제 분양하고 있고. 북일에 아직도 토지 조성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신도시는 좀 그런데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얘기하는 데들은 이런 신도시 개념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대로 해서 가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물량이 실제 시장 안에 공급 물량으로 작동하려면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근본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은 또 더군다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재원의 마련 부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많이 얘기들 하시는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하셨어요. 그거예요? 또 이제 가장 핵심은 교통대책 없이 30만 하고 지어봤자 네. 실익 없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였고, 두 네. 번째 키워드가 얘를 언제 짓겠냐가 두 번째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제2동탄 이제 입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게 제2동탄은 입주 많이 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는 단계지. 그래도 뭐. 이제 네. 발표된 시기를 생각하면 네. 우리가 3기 신도시 언제 이제 공급될까요? 할 때 사실 빨라야 5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년 택도 없어. 근데 이제 5년째 돼야 뭐 이제 뭐 하냐 마냐지만 완전히 다 이게 정비되기에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직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사실 이래저래 택지지구 조성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걔네들도 아직 멀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과연 이제 성패가 과연 이게
진짜 성공적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경기권에 더 패단이 될지. 그냥 장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 앞으로 더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그렇죠. 사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안심하는 심리적으로 좀 안심을 시키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 나와 이 얘기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반대를 사실 꺾어야 돼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교통 대체, 그래서 GTX까지는 어떻게든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그런 거였었던 건데, 그 말고도 제가 앞서서 여기 보여줬었던 거, 사실 핵심은 누구나 서울에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거지, 경기도가 좋아서, 물론 경기도권에 뭐 진짜 판교라든지 뭐 직장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차 선택이거든요. 그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우리 위성도시, 베드타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서울에 출퇴근해야 되는 일자리들이 그쵸. 주로 있고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는 니즈들, 원트까지 포함해서 있긴 그쵸. 한데 지금 공급하기로 한 이런 데들은 이제 그런 수요를 분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뭐 이제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권에도 발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보시게 되면 중소규모 택지 해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군데들 발표는 하긴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찾아봤을 때 대부분이 300세대 미만인 소형 주택 단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안에서도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그쵸. 해서 해놓은 내용인데 저 제대로 열심히 보지도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만 보는데 이거 몇백 세대 안 되는 애들은 그나마 그것도 다 소형들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원룸들이 미친 듯이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대부분 본들 이 공급 물량들이 보면 그냥 숫자만 보이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좀 표현이 그렇다. 많이 집값이 올랐던,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세대수 기준으로만 봤어요. 많이 세대수 있는 애들 기준으로만 봤는데, 저것도 정확하게 호수만 나왔지 몇 평짜리, 전용 면적 얼마짜리 어떻게 되고, 저게 말 그대로 분양 물량인 건지, 임대 아파트 그쵸. 물량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한 건 사실 서울시장이랑 국토부 장관이랑 한번 그린벨트 때문에 대립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그럼 우리가 유유부지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공급을 채워놓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긁어 모은 게 이게 한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더 내보내려고 해도 자기네들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행복주택이에요. 네. 저는 사실상은 개인적으로는 행복주택이 컨셉이 네.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동안의 임대주택이 뭐 서민들, 저소득자들 위주로 돼 있었던 게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제 공급해주는 원래 행복주택을 만들었고, 이제 부지에 대한 비판 당연히 있었죠. 이제 부지 없고 너 예산 한정령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철도 유휴부지라든지 뭐 역사 뭐 이런 것들, 뭐 서울의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비는 땅들을 갖다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많이 나가리 됐어요. 반대가 극심했거든요. 사실 뭐 입지 좋은 데들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목동 같은 데서도 있었고요. 반대가 장난 아니게 있었던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2018년도 행복주택 입주 지역들 한번 이제 국토부에서 나왔었던 표였는데, 여기 수도권 보면 수도권 14,000세대 네. 라고 돼 있어요. 뭐 이제 수도권 14,000세대, 뭐 이제 전국적으로 뭐 이제 뭐 거의 30만 세대 가까이 입주한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3만. 맞아. 3만? 3만. 네, 3만 중에서 세대, 수도권이 14만 14,000. 네. 네, 14,000세대 입주한다고 돼 있는데, 막상 수도권 14,000세대 해가지고 그럼 서울 여기 얼마나 있나고 보니까 18년도에 입주하는 게 서울 공릉에 100세대밖에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뭘까요? 입지 좋은 데들은 다 반대해가지고 나가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서 나오려고 하는 애들도 반대들을 그렇죠. 이겨내. 행복주택이나 이런 임대로 풀려고 하면 실제 추진되는 데들은 제한적일 것이다. 당장 송파구의 네. 성동구치소 이미 이거는 2차 발표였고 1차 발표 때 한번 나왔었을 때 이슈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참아냈더니 이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해놓고서 거기다 왜 임대주택이냐 그렇지. 반발 막 지금 뭐 머리띠 싸매고서 막 이제 시위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악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린벨트를 안 푸는 대신에 그린벨트는 나중에 우리가 써야 될 땅이니까 서울시 안에 있는 짜투리 땅들 짜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짜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주차장 부지들, 뭐 물류, 뭐 빗물 펌프장, 뭐 이런데 그거 다 써야 되는 땅 아닌가? 어디론가 또 터키 그럼 주차장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럼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 또 부숴가지고 주택들을 수용해가지고 뭐 또 집 져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땅들을 다 집만 이렇게 때려 짓는 게,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옳은 방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향 자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주민들의 반대를 얼마나 극복하면서 실질적인 공급을 하겠느냐. 뭐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서울시 안에서 내놓겠다고 하는 물량들 자체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애들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쵸. 주민들 반대를 이겨내고 할 수 있는 데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극히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죠. 뭐 더군다나 네. 입지 좋은 데일수록 좋은 데일수록 집값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반대가 더 심하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돌고 돌았지만 다시 사실 원래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였죠? 재개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서서 다른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핵심은 이제 맥락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니즈는 결국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아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빈택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막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막 긁어 모은 게 방금 좀 표였던 거예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끄집어낸 거네. 예. 그렇게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서울은 빈택지가 없다라고 보니 사실상 맞고요. 그렇죠, 없죠. 부도심이기 때문에. 마곡 지으면서 끝났어. 네. 그런데 여기서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하려고 하면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밖에 없다. 네. 그런데 우리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사실상 재건축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시작해서 뭐 전매 제한, 안전진단 강화. 근데 안전진단 강화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미 안전진단 통과해놓고서도 조합 설립을 안 해요. 그게 2008년 4월 달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이 기각된 이후로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 중에 조합 설립된 데가 따져봐서 몇 개 없어요. 왜냐면 다들 애초에 저는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이익 환수금이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만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정비구역,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 그 이내에 있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이라고 했고, 지금은 바뀌어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초과 이익 환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을 어렵게 했는데, 동네에 가다 보면 되게 조그만 규모의 빌라 있잖아요. 연립 있잖아요. 그거 헐고 재건축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져. 그럼 걔도 재건축이에요. 그럼 걔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요. 네, 내는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 메이저한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들 많이 안 냈는데 쬐끄만 애들은 다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재건축 부담금 얼마 됩니다 해서 통보를 해서 다 줬거든요. 얼마냐, 빵원. 없어. 초과이익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초과이익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데들은 강남권역에 있는 그쵸. 메이저한 단지들이 엄청 클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통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다 중간에 딜레이되고 하면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저도 올해 제일 변수가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하고는 있어요. 메이저한 단지들이 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뚜껑 까면 사실 뒤집어질 거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것도 발표 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작년 1월에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 달에 국토부에서. 이거 나오면서 네. 다들 뒤집어졌는데, 뭐 이때 국토부에서 뭐 최고 8억 4천원 네. 제초안으로 부과할 거다. 서울 평균 3억 6천 뭐 부과할 거다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강남권에 뭐 있는 메이저한 단지들 기준으로 잡는데, 사실상 오히려 재건축이 되고 나면 얘네들이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개시 시점이 추진이 설립 승인일이라는 게 너무 좀 웃긴 것 같아요. 제 초안 개인적으로 조합 설립부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시주체 하지만. 만들어질 때 기준으로 해서 종료하는 시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길어요. 상승분 빼고 나머지를 초과이익으로 봐가지고 두들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진위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던 똑똑한 데들은 지금 그냥 다른 거 추진위 조합 구성도 안 하고서 그냥 뭐 이제 준비만 하고 시기를 기다리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매 제한이 재건축 조합 설립되자마자 이제 등기시까지 전매가 아예 금지가 되잖아요. 뭐 몇몇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명쾌하게 정리를 하자면 재건축 전매 제한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그쵸. 규정이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규제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매수한 사람이 청산되는 거죠. 아, 뭐 그렇게 말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프리미엄 더 몇 억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전매 제한이면 전매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잖아. 맞아요. 근데 사고 팔고는 해. 근데 내가 등기한 다음에 가서 청산. 조합 가서 조합원 변경해 주세요. 넌 청산인데요. 넌 조합원 못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 이게 사실 전매 제한보다 조합원지 양도금지 기준이 더 무서워. 형식적으로 보면. 사실상 사지 말라라고밖에 안 그렇죠. 되는 네. 거죠. 현재는 우리가 재건축을 왜 사요? 그렇게 청산될 거면. 그렇지. 물딱지도 아니고. 아 되게 되게 무서운 규제예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진짜 얘기했었던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조합 설립도 다들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재건축 트렌드거든요. 추진 주체들을 만드는 시점부터 일단 카운트가 되니까 최대한 지가가 올라간 상태 이후에서 하려고 하면서 늦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또 보면 요새 막 해요. 요새 강남 쪽에 보니까 막 또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있어요. 기간이 10년 지나면 종료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가지고 10년 전을 시작하는 가격으로 봐요. 그래서 딱 추진 주체는 더 오래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10년. 사실 그 기준도 왜 10년이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좀 법률이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좀 있어. 애초에 제초원 자체가 문제? 사실 말이 안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민간 사업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들이 다 있고 개발 부담금들 내게끔 하는 게 있는데 재건축이 개발 부담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초과이익을 많이 회수하는 형태로 지금 디자인된 게 아니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애초에 것 같아요. 뭐 네. 위헌소송 건 것도 뭐 이중과세 얘기, 뭐 제초한 네. 그 이 미실용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고 또 양도하면 양도세 또 내고 이건 또 아무튼간에 네.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재건축의 아무튼간에 아. 지금 현재 되게 타격을 받고 있다. 네, 네. 이런 얘기하고 지금 오히려 재건축 강남권에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다라는 단지를 보면 사실상 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초안 딱 걸린 애들. 하지만 지금 여기 제초안 막차 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네.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애초에 거래 가능한 물량도 많지 않지만 나온다 해서 얘네들 안 떨어졌거든요. 아직 탄탄하다.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이 사실상 근 몇 년 동안에 강남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걸린 애들이 지금 사업성이 완전 진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네들 실질적으로 얘를 추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하다못해 정권 바뀔 때 기다려야 되나 이런 좀 적극적으로 막 빠르게 추진하려는 데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관리처분 인가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근데 얘네들이 지금 18년도 돼가지고 이제 속속 막 이제 인가를 받았었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막차를 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초안 안 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안 걸리고 이제 그런 단지들인데 가격이 짱짱하다. 그렇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강남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 딱 얘네까지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몇 년간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물량이 나올 만한데 요번 텀에 할 만한 애들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나오면 사실 강남에 새 아파트 앞으로 더 나올 애들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왜냐면 뒤가 끊겨버리니까 희소성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뭐였냐? 우리가 계속 얘기한 서울에 입지 좋은 거 신축 아파트가 중요한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차단되고 있다. 얘네들까지 해가지고 재건축이 끝났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 얘기를 할까 해요.
재개발과 재건축 얘기할 때 가장 큰 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다. 재개발은 없다. 그렇죠. 사람들이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진짜 많아요. 이 업을 하다 보면. 근데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거든요.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은 아예 다 소급을 시켜버렸어요. 조합 설립 이미 인간 안대들 다 소급시켜서 했는데 재개발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관리차원 인가 후부터 이제 전매 제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소급해서 다 전매 제한이 아니라 저기 써놨잖아요. 2018년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이다. 제가 이게 얼굴이 이게 보니까 이 웹캠을 샥 가려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네네. 예. 아무튼 그런 것도 뭐 알아두시면 되고 뭐 이제 전매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앞으로 사업식 인가 신청하는 애들이 뭐 관리차원 인가가 뭐 앞으로 1년이든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재개발은 뭐 이제 그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매 금지되는 데가 없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은 2003년에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2003년 말인가. 그래서 재건축은 되게 오래됐고 재개발은 사실 이제 2017년 10월 24일 날 만들어지면서 시행 시점을 3개월 뒤로 해서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 시행인가 최초 사업 시행인가 접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직 적용되는 애들이 없는데 좀 있으면 적용되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재건축.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면 사실 뭐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니까 제한 자체가 좀 약간 재개발 재건축 차이가 재개발이 느슨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할 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야 뭐 워낙 잘 알더라도 사람들은 뭐 재개발이 정확히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서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많다.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뭐 차이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재개발이라고 해도 보통 재건축은 아파트를 짓는 거, 재개발은 빌라, 단독, 뭐 다세대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재개발 지역도 아파트는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그리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뚜껑 까고 보면 사실 누가 봐도 재개발 같은데 재건축으로 해서 추진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하지만 뭐 일단 양식 나누는 거는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주로 재개발은 다세대, 뭐 빌라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들, 재건축은 이제 강남권에 기반시설 양호한데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 데라고 이해하시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 게 기반시설 양호하냐 열악하냐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이라든지 강남권에 여기 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게 있어요? 기반시설 좋죠. 네, 엄청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오래됐다. 이거 하나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짓고 싶다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기반시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반시설 자체가 워낙 열악했었던데요. 지금 빌라 지역 같은 경우 뭐 길도 구불구불하고 주차난도 엄청나고 뭐 환경도 어렵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이렇다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데들 갖다가 싹 밀어버리고서 신축 아파트 싹 올려버리고 상가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구나 재개발뿐만 아니라 뉴타운으로 가다 보면 아예 광역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도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 뛰는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신축이 된다 이거 하나인데 재개발 동네 이미지부터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우리 강남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라고 하면 10년도 더 전이에요. 강남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볼 때 강남, 송파 못 가면 그 다음에 보던 게 어디로 갈까 하다가 분당으로 주로 갔습니다. 분당 비싸면 뭐 옆에 수지 용인으로 갈까 뭐 평촌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용인 가서 투자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야
강남구 맞은편에 강 건너가면 성동구란 데가 여기가 다 재개발을 한대. 야, 그 산동네 재개발에 뭐 하겠냐, 거기. 안 돼. 그 동네 극복이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세요. 그 산동네라고 하는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30평대가 얼마야? 지금 뭐 13억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서울 안에서 그렇게 광역 정비 사업을 하고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해서 져놓고 나니까 시장의 니즈는 이제 또 이렇게 재개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고 나서 바뀌니까 어떤 시장의 플레이어로 지난 10여 년간 우뚝 섰죠. 오히려 이제 서울 그러니까 교통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더디거나 아니면 사실 뭐 하락한 지역도 있고, 이 소외되었던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본격적으로 시장의 메인으로 그렇죠. 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성동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성동구가 진짜 다이나믹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거든요. 성동구 내 재개발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입주한 게 한 10년 내에 입주한 게 20곳이 넘어가요. 신축 아파트가. 그냥 싹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성동구 하면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죠. 지금 마용성에서 강북 3대장 할 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마용성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뭐 저도 성동구 살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성동구가 뭐가 없어요. 왜냐면 뭐 마포처럼 업무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용산처럼 뭐 개발 호재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성동구는 뭐 지금도 재개발되고 있는 거는 있긴 하고, 뭐 서울숲이 있다, 뭐 청계천이 있다, 뭐 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실질적인 추가적인 개발 호재는 거의 끝났다라고 원래 보거든요. 있었어. 물론 있었는데 원래 지금 있었는데. 가슴 아픈 얘기. 네. 어디? 거기 서울숲 같은 경우도 원래 안 해요. 그럼요. 거기가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현대가 맞아요.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시장님께서 나가리를 내서 그러니까 원래 성동구의 서울숲 주변이 원래 리틀 용산이었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용산 미군부대에다가 공원 크게 짓고, 그 다음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짓고, 배후 이제 주거지 개발하고, 이 모델을 작게 성동구 서울숲 지역으로 갖고 와서 그 삼표 시멘트 공장에다가 지금 이제 강남으로 현대 갔지만, GBC. GBC 글로 갔지만, 원래 그쪽에다 그 업무지구들 만들고, 서울숲 공원 갖추고, 주변에다가 맞아요. 성수지구 아파트 재개발하고, 그리고 성수에 뭐가 있냐면 공장 부지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성수 쪽에 있는, 이제 요새 뭐 도시재생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라인이 원래 옛날에 이름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산업뉴타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산업뉴타운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형태로 해서 거기도 주거용 뉴타운 아니라 이 다 전 시장 시절에 하던 그런 행정국에 있는데, 시장이 바뀌면 끊겨 뚝뚝.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앞으로 또 시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서울의 도시계획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긴 안목을 갖고 뭘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동구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이제 지금은 아무튼 현 시장 체제 내에서는 호재랄 게 그렇게 특별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격 가격이 상승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뛴 거는 네. 결국 다 재개발. 동네 예전에 뭐 대표적으로 지금 성동구에서 뭐 성수동 비싸다고 하지만 성수동도 딱 그 서울숲에서 이제 분당선 딱 거기 라인만 비싸요. 거기 이제 서울숲역 있는데 그 외에는 성수동 아직도 싸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성수동이 너무 몇몇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지, 전체적인 동네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비싼 동네는 옥수동이에요. 옥수동이 대표적인 산동네였거든요. 그렇죠. 하나라는 옛날에 그렇죠. 서울의 달. 그렇죠. 막 이제 뭐 빌라 이제 뭐 드라마에서 네. 막 이제 꿋꿋하게 네. 살고 있는, 혼자서 막 이제 하다가 옥탑방 가가지고 한강 보이는. 이 서울의 달 모르시는 분들은 벌써 30년 90년대 초반 드라마니까, 예, 한석규 나오고 그래요. 말고도 네. 사실 여기저기서 옥수동은 많이 나왔어요. 못 사는 동네로. 한때 그랬었는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 옥수 13구역이 2016년도 11월 마지막으로 해서 재개발 싹 끝났거든요. 거기는 지금 14억이 훨씬 넘어가요. 그냥 신축 한강 보이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가 이렇게 바뀐 건 오히려 바뀌었다 보니까, 예전에 옥수동 10년 전에야 뭐 어쩔지 몰라요. 지금은 부촌이다, 살만하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권에서 넘어와요, 많이들. 딱 거기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넘어왔던 것 같아요. 12구역, 레미안, 리버젠. 예.
옥수 12구역, 13구역이 대표적인 산동네 재개발 구역으로 유명했던 지역이고, 저도 이제 옥수동 재개발 보러 10년 전에, 10년도 더 전에 가서 보면 진짜 하늘에 이렇게 높은 동네 또 있다 싶을 정도로 그랬던 지역이에요. 가서 보면 차 갖고 올라갔다가 아주 그냥 덜덜덜덜 하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 가서 보면 그 아파트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없죠. 네. 또 그리고서 이제 성동구 하면 대표적인 1기 시범 뉴타운 중에서 도심지에 있었던 왕십 뉴타운 있죠. 대표적으로 있죠. 왕십 뉴타운도 역시 2016년도 11월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다 왕십 뉴타운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다 입주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센트라스 맞습니다. 들어갔죠. 네. 3구역이 센트라스였는데 이제 여기가 다 합치면 5,600세대 이렇게 돼요. 네. 여기 다 평지, 네. 대단지, 신축, 그리고 상황심리역 바로 코앞이에요. 네. 그리고 상가도 워낙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왕십리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쪽 동네 가격이 사실 이 동네 오히려 살던 사람들은 이 동네가 이렇게 비싸질 줄은 본인들도 몰랐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재개발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용성 하지 사실 원래 성동구보다는 광진구가 더 비쌌어요. 그렇죠. 근데 광진구가 오히려 재개발들이 아니라 여기는 이미 다 정비가 이전에 다들 됐었거든요. 제 광진구는 신축 아파트가 없거든요. 이번 상승장에서 사실 원래는 잠실 맞은편에 있는 광진구 쪽이 그날은 되게 비쌌고, 지난 10년 전 상승장에서는 광진구가 되게 어떻게 보면 메이저한 플레이어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발휘했는데, 저는 그거라고 봐요. 새 아파트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광진구도 아파트로 좀 먼저 조성되었기 때문에 딱 이제 그 힘 받을 시절에 쫙 갔다가 약간 이제 재건축도 애매하고 리모델링은 아직 큰 화두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번 상승장에서도 광진 안에 공급됐던 새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 성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살긴 되게 좋죠. 광진구 살기는 좋아요. 학군도 성동구가 좀 학군이 약간 좀 아킬레스건이긴 하지만 재개발로 지어진 지역들은 거의 다 학군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아. 근데 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좋아질 거라고 앞으로 생각하고, 좋아지겠죠. 왜냐면 수준 자체가 워낙 집값이 높아지기 주민 수준이 때문에. 15억짜리, 14억짜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들 가르치면 좋은 학교 가겠지. 이제.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학군이 뭐 이제 형성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전체적 정비도 다 돼 있고, 그나마 그렇죠. 이제 강북의 학군도 좀 나름 괜찮다고 얘기 나오고,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도시 정비 자체가, 구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프리미엄도 있었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동네 수준이 빌라 지역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얘네가 이슈를 몰이를 하면서 얘는 가격을 먼저 치고 가면 그 동네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같이 쭉 따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키를 잡아주는 애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거예요. 거의 비슷해. 사실 랜드마크가 나가야지. 뉴타운도 보면 아파트들 많지만 랜드마크가 나와서 가격을 쭉 이끌어줘야 쩌리들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뉴타운에 뭐 분양했나 봤는데, 이제까지 분양한 애들이 쩌리였어. 그럼 앞으로 대장이 누구야? 대장 나오면 얘네는 더 올라갈 가능성 있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신규 3차 뉴타운 중에서 분양하면서 메이저한 것들 안 나온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아마 걔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달라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 저도 하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그렇죠. 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생각이 많이 비슷해. 네. 네, 핵심은 네.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 재개발은 기반 시설 조체도 바꿔버리기 때문에 네. 동네 수준이 바뀌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악하던, 안 좋게 우리가 폄하하던 모양들이 다 사라져서 안 보이고 이제 좋은 것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더라. 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중에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공약도 똑같아요. 지금 애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뷰한 것들 보면 전면 철거 방식에 대한 거를 무슨 사실상 완전 뭐 악의 축처럼 뭐 생각하시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들 사실 재개발 하다 보면 많이 들어봐요. 빌라 그냥 사요. 사면 좀 뭐 올해 20년이든 10년이든 장기 투자해서 묶어놓으면 언젠가는 재개발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지도 똑같아. 내가 만드는 내용하고. 이게 재개발구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낙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동네가 이렇게 열악한데, 재개발구역 이렇게 열악한 동네에 가서 빌라라든가 주택 사놓으면 10년 뒤에는 되지 않을까요? 10년 뒤에는 되지 않을까요? 기다릴 수 있는데 얘기하는데,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면 뭐야? 아무것도 안 내 되죠. 인생의 10년의 기다림을 돌려받을 수 없어. 사실 지난 텀에 너무 힘들었던 경우들을 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또 앞으로는 몰라요. 사실 신규 재개발구역 시절이 저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냐면 지금 하던 데들도 다 멈추고 그만두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하던 데들을 멈추고 그만둔 게 시장이 집권으로 니네 가서 하지 마가 아니야. 실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할래요 안 할래요 물어봤더니 안 할래요. 하자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기존에 지정해놨던 데도 해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너무 낡았던 동네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 지금 불나면 위험하고 집도 낡았으니까 어떻게 도움은 드려야겠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좀 동네 고치며 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포지션인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 한다고 했던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시 하고 싶다. 그쵸. 재추진하는 데들도 많고 그 이슈가 되게 많은 상황인 건데 아니 안 한다고 그러셔서 해제해드렸잖아요. 돈도 들여서 뭐 도로 뭐 주차장 이런 것 좀 보수할 수 있는 비용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실 서울시나 이런 관청에서도 되게 지금 난감한 상황일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내부적으로 보면 2015년에 뭐 재개발 얘기니까 저도 막 얘기를 하는데 2015년에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바뀌었어요.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정비 기본계획 재개발 구역 요건 서울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되게 타이트해졌거든요. 그 규정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진짜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가능성이 낮아요. 옛날처럼 뭐 물리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3분의 2, 뭐 그다음에 뭐 접도율 호수밀도 가속필지 요건만 갖추고 주민 동의만 뭐 60% 이상 나와주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점수제를 따져가지고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 설문 이런 것까지 받아가지고 이 정성적인 평가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굉장히 재량권을 가지고 구역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기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제 신규 재개발구역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냥 주민들이 추진 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구역 지정 자체가 이제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님 위지가 그래도 막 하자 쪽이 아니라 애초에 하지 말자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재량권 가지고 있대잖아요. 아무래도 시장님 뜻을 거를 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시재생 사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공약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성공 사례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막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홍보는 하죠. 그래서 지금 어디 구역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디도 조합 이제 우리 조합 재개발로 갈 거야라고 하는데 너네 도시재생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또 워낙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아니 뭐 5긴 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단계까지 갔는데 서울시에서 매몰 비용 줄 테니까 소송하지 마. 소송도 졌어. 정비구역 해제한 거에 대해서 소송했는데 이 재개발 조합이 이겼거든요. 서울시가 근데 그 상태에서 돈 줄 테니까 우리 합의하자 해가지고 실제로 매물비용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했지만 제가 그 기사들 봤던 걸로는 건설회사도 상당 부분 기투입된 금액들 다 했던 걸로 자기 건설회사들이 그냥 눈물 나고 그랬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또 몰라. 뭘 모르냐면 또 앞으로의 흐름은 재개발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시장님 새롭게 바뀐다든가. 정치적으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베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래도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를 더군다나 왜냐면 우리가 사실 75% 동의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합 설립도 늘게 어려워. 구역 지정부터도 이렇게 난관인데 구역 지정이 이미 돼 있는 데서도 뭐 추진위에서 막 75% 종이 받아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요즘이 예전과 다르게 재개발된 데들이 가격대가 너무 많이 뛰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분위기는 좀 있어서 좀 잘 추진되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역 지정도 안 된 데를 구역 지정될 거를 바라고서 간다는 건 좀 리스크가 좀 있다. 신규 단계의 재개발 투자를 이게 신규 재개발 구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냥 낡아 보이는 동네를 가서 좀 묻지마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예. 네. 낮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현재 구역 지정된 재개발 아파트들이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서울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제초한 피한 라인들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 말고는 재건축도 아무래도 이제 억제가 돼서 당분간 진행이 좀 난항이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냥 재개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재개발도 구역 지정되는 게 또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서울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로서의 프리미엄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장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입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베팅을 하시는 게 이제 실패하지 않는 투자다라고 저는 정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을 갖고 있으면 어쨌거나 새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애가 새 아파트가 되면 결국 남들이 원하는 희소 가치가 있는 새 아파트가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놈들이 내 자리를 대체해 줄 만한 뉴비들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수성을 해줄 것이다. 예,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공급 과잉 얘기를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바로 작년만 해도 공급 과잉 이슈 엄청 났거든요. 뭐 2016년도부터도 뭐 2017년도, 2018년도 뭐 2018년도 뭐 43만 가구 입주한다 하면서 막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결국 떨어진 건 어디예요? 지방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3만 세대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43만 가구 중에서. 근데 거기서도 애초에 서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기 때문에 뭐 동탄, 제2신도시에서 막 몇만 세대 짓고 이게 아니거든요. 순수한 공급이 아니라 멸실주택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순수한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장 송파 헬리오시티 요즘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9,500세대라고 하지만 일반 분양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시중에 풀리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정말 이제 희귀한 그런 곳인데, 여기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진행에 아무래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되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9년도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불안할수록 이제 핵심적인, 그러면 시장 상황과 별개로도 여기는 정말 가치를 가질 만한 데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로 재개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도 좋다는 거 이제 알아.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이 좋다는 거 아는데 사실 주목하고 있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많이 올랐잖아요. 재개발도 재개발 나름이에요. 이제 네.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뭐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지금 말고서 따로 뭐 파트를 구성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네. 한번 좀 얘기해보자면, 사실 돈 있으면 한남성수 가려고 해요. 거기 너무 많이 들고. 거기 뭐 한 8억 돈 들어가지만 네. 뭐 그래도 그 사람들 8억 투자해가지고 이게 1, 2억 벌자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10몇 억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도 성수 일지구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좋은 데는 직접 투자하셔야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금액대로 다 있어요. 뭐 청량리 투자하려면 한 4억 돈 들어가고요. 저기 끝에 이제 상기 뉴턴 같은 경우는 1억 5천 선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뭐 리스크를 좀 더 안고서 뭐 좀 더 중심 지역으로 가도 뭐 조합 설립이 안 됐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 저 싼 데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조합 설립된 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1억 5천 선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 눈높이를 못 맞춰서 그런 거지, 내 눈은 막 한남, 성수, 청량리, 뭐 흑석, 노량진 이런 데가 있는데 뭐 상기 뉴타운 가세요 했을 때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중요하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도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그거에 대한 핵심은 결국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다. 재개발이 현재 남아있는 시장이다. 이라는 거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가냐에 따르는 본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뭐 한 3억 선에 투자할 만한데, 4억 선에 투자할 만한데, 막말 이제 10억으로 투자할 만한데, 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꼭 돈이 없다라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사실 좀 걱정되고 있어. 어떤 부분이 걱정되고 있냐면, 이 영상을 올리면 분명히 욕들이 막 달릴 거야. 왜 달릴 거냐면, 야, 지금 봐라.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기존에 비싸던 강남 아파트들도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드러나는데,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빠지냐? 결국은 재개발도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릴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 네. 기사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기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보세요. 우리가 진짜 물량들이 어떻게 빠졌냐라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강남권에 뭐 몇 억이 5억도 빠졌니 뭐 얘기 나오는 데들 봤을 때 재건축 단지들 뭐 이제 얘기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아크로 리오파크, 뭐 아크로 리버뷰 뭐 이런 데들이 뭐 5억씩 빠졌어요? 한번 보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빠졌나 보면 되고, 오히려 사실 강남권은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오버슈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정상적으로 올라갈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딱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억제하다가 이제 폭등한 거죠. 예상치보다 하다가 살짝 떨어졌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가 기본적인 틀, 강남 중심지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했을 때 진짜 강남권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뭐 약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아무튼 얘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산으로 가는데, 네. 뭐 일단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뭐 이제 위에 분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혹시 영화 네. 그 국가부도의 날 혹시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거기 보면 97년도 IMF 위기 사태를 가지고 사는데, 이제 유아인이 거기서 이제 플레이어로서 등장해요. 이 위기를 기회로서 막 본인 돈 이제 투자하는데, 걔가 얘기하는 게 난 속지 않아. 난 절대 속지 않아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 고위 공직자들은 그걸 정보를 갖다가 언론은 통제해 놓고서 본인들은 끼리끼리 해가지고 이제 정보 공유하고, 그럼 그걸 봐라. 그랬는데 네. 정작 우리 이미 발표 나온 지 됐어요. 뭐 하는 기재부, 국토부 고위 공직자들 절반 이상이 강남에 집이 있다. 예? 진짜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강남 집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주택자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본인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근데 이 얘기 조금 많이 나갔다. 많이 나갔어. 아무튼 간에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사더라도 뭐 시장 흐름이 좀 주춤한다 생각하면 굳이 지금 사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다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도 괜찮다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 설령 안 올라고 가만히 있다고 쳐요.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 가치에 투자한 거잖아요. 결국 진행사항이 다가오면서 신축 아파트가 도달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전에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거든요. 얘가 이제 신축이고 대장주기 때문에. 사업이 그런 가는 보더라도, 재개발은, 사업이 어느 시점 위에 가는 재개발은 조금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믿고 시간이- 기다리면 사업이 완공되고 새 아파트가 돼서 제 힘을 본격적으로 그렇죠. 쏟을 시점이 되면 올라간다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완공 시점까지 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고 단계 넘어갈 때까지 하고, 또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 얘기했잖아요. 기반 시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 완공됐을 때의 주변 시세조차도 달라져요. 왜냐면 그 전에 뭐 빌라 지역 있었을 때 아파트 뭐 몇 동 있었던 아파트 가격 보고서 우리가 봤는데, 얘네가 신축 대단지가 또 들어서면 동네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재개발은 오히려 이렇게 불안할수록 재개발에 이제 주목하면
괜찮다라고 정리. 사실 저는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재개발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지금 우리 소장님 의견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조정장이다, 뭐 하락장 초입이다,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시기가 오면은 진짜 출렁임이 많은 게 뭐냐면, 기축들은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편이에요. 전세가 높게 껴있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비중이 높은, 대출 비중이 낮은 기축들은 상대적으로 유지하는 편인데, 이런 시절이 오면 금융을 깔아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해놓은, 그러니까 대출 많이 껴가지고 투자해놓은 물건들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이게 현재 가치들이 너무 낮은 집들이라서 보통 대출 껴서 사는데, 이자는 매달 나가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 앞에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먹은 게 있으니까 던지면서 가격들 출렁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서,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보다 조정이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때 조정받는 물건들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그 조정장이 끝나면 뭐 계속 조정되겠어요? 결국 새 아파트로 간다라고 하면 뭐 그 시점에서는 새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셨던 열악한 기반시설이 다 사라지고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이,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조정이 그렇게 불안할 요소만은 아닌 거고, 좀 빠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조정장일 때 사는 타이밍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반대로 또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버티시다가 다시 시장 좋아지면 그때 양도하시던가.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은 좀 더 출렁임이 큰 편이다. 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전세는 오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거의 조정 대상 지역내면 유주택자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특산 상황 빼고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대출을 껴서 투자 금액이 워낙 높았었던 데들 있잖아요. 한남, 성수 이런 데들은 진짜 현금으로 8억을 밀어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현금 5억에 뭐 대출 3억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매수 수요가 좀 많이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거래 잘 되는 거는 투자 금액 낮은 데들. 어차피 뭐 대출 안 받아도 뭐 그냥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투자하는 데들이 오히려 요즘 거래가 더 잘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좀 가고 싶어도 못 가다 보니까 눈높이 맞춰서 여기 가는 데들도 있고, 또 할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불과 뭐 몇 달 전만 해도 물건 괜찮은 거 나왔다면 바로 거래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내 조건에 맞는 금액, 초투 낮은 걸 찾으면 초투 낮은 거, 아니면 그냥 권리가 큰 게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 좀 기다리면서 좀 골라서 조건을, 만약 잔금 조건을 좀 나는 좀 길게 가져보고 싶어. 그러면 예전에는 말도 못 꺼냈거든요. 뭐 잔금 길게 해줘.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번 좀 찔러볼 수도 있고, 내 조건에 유리하게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잘 한번 보시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 재개발 지역들도 조정되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많이 맞춰서 다들 지금 조정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한번 홍보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출연 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 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전문이거든요. 지금 서울에 4개 지점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도 경기 분석 같은 거는 꾸준히 해왔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부동산님이랑은 2017년도 때도, 원래 알기 진행지는 더 몇 년 됐는데도 그냥 2017년도 그때 추석 특집 때 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욕이 좀 달렸어요. 부동산 경기 2018년도 떨어진다고 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 말을 듣고서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냥 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러고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경기 전망 같은 거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전망 기존에 해왔었던 거 지금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맞아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틀린 건 없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없지만 제 선택 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남들처럼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직접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당장 본인은 살 것도 아니면서 지금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게 아니라 저희는 직접 투자하면서 지금 이게 어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뭐 이게 뭐 좀 KB 부동산 자문위원 이제 뭐 여기 써 있고, 여기 밑에 유튜브 저희 투미TV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각종 아무튼 이렇게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래 설이죠. 설 명절. 특집 설. 밀지 않았습니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부동산님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현장에 대한 얘기들, 아무래도 저는 현장을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사장님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요새 거래 얼마 돼요? 뭐 이제 저도 시장 파악하려고 현장에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도움을 얻는 사장님 중에 한 분이에요. 자, 오늘 뭐 준비하신 내용은 네. 역시 다 마무리 되셨죠? 네네. 예. 아무튼 2019년에도 재개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투미의 김재경 소장님. 김정현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 재밌게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의견이잖아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주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좀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의견은 의견으로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명절, 설 명절, 네. 예. 명절 잘 보내시기 잘 바랍니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바라겠습니다.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뭐 인사하나요? 예, 부동산이었고 누구였어요?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